안녕하세요. 책한민국입니다. 오늘 소개할 책은 너를 미워할 시간에 나를 사랑하기로 했다. 지은이는 윤서진. 서울대학교에서 심리학을 전공했고 현재는 코칭 경영원의 파트너 코치이자 실장으로 국내외 기업의 코칭 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을 총괄하고 있다. 삼성전자, 삼성생명, 현대자동차, SK아카데미, 현대백화점그룹, LG화학, 하이브, 라인플러스, 서울대학교 등에서 소통, 관계, 리더십 및 자기개발을 주제로 3,000시간 이상의 코칭과 강의를 진행했다. 서진아, 재미있게 살아라. 올해 102세를 맞이하신 할머니는 저에게 항상 당부하십니다. 당신은 어떤가요? 남의 눈치 보지 않으며 재미있게 살고 있나요? 사람의 모든 스트레스는 사람에게서 온다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인간관계는 우리 인생의 핵심 스트레스입니다. 우리가 인간관계에서 문제를 겪을 때 자주 하는 실수는 상대에게 집중하느라 정작 나를 놓친다는 것입니다. 상대의 말과 행동이 무례하게 선을 넘는다고 느꼈다면 왜 그 사람은 적당한 거리를 지키지 않는가에 대해 고민할 것이 아니라 나는 타인과 어느 정도의 거리를 유지하는 걸 편하게 느끼는 사람인가를 먼저 고민해 봐야 합니다. 상대의 특정한 말이 유독 뾰족하게 들렸다면 왜 그 사람은 나에게 그런 말을 했는가를 따져볼 것이 아니라 나는 어떤 말에 특히 예민하게 반응하는 사람인가를 먼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요컨대 우리는 인간관계에서 나를 주어로 두어야 합니다. 나를 안다는 건 나의 약점을 이해하고 나에게 맞는 관계의 기준을 세우는 일입니다. 자신의 호불호를 잘 알고 그 경계선이 분명한 사람은 타인에게 쉽게 휘둘리지 않습니다. 내가 어떤 상황에서 기쁨을 느끼고 슬픔을 느끼고 당황스러움을 느끼고 서운함을 느끼는지 안다는 건 관계에 있어서 무척 강력한 무기입니다. 내가 예민하게 느끼는 부분을 미리 인지하고 있으면 상대의 말에 욱하기 전에 한번 제동을 걸어 덜 과격하게 반응할 수 있고 나아가 상대에게 이런 부분은 조심해줘 라고 미리 일러둘 수도 있겠지요. 바람직한 관계는 균형이 잘 잡힌 시소와 같습니다. 무게중심이 균형 있게 잡혀 서로 오르락내리락 할 수 있어야 진정한 재미를 느낄 수 있는 것이지요. 무엇을 물어보든 그냥 너 편한 대로 해 라고 답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말에 힘이 빠졌던 적이 있다면 아주 당연한 겁니다. 이는 계획을 세우는 일이나 중요한 의사결정을 온전히 나에게 떠넘겨버리는 무책임한 말이기 때문이지요. 비슷한 예로 미리 공유한 일정이나 요청에 대해서 깜빡했어 라고 답하는 상대의 반응이 익숙하다면 평소 그가 나의 이야기를 귀담아 듣지 않았다는 증거입니다. 나 혼자만의 대화를 하며 기울어진 관계를 맺어왔던 것이지요. 내가 상대의 보호자나 대변인이 된 느낌을 받는 것도 균형이 무너지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배우자가 룸메이트로만 느껴진다는 부부처럼 상대가 자신의 일과 취미에만 몰두해 나와는 깊고 의미 있는 시간을 함께 보내지 않는 것도 일방적인 관계로 가는 신호입니다. 우리는 가까운 사이일수록 상대를 배려하기 위해 원만한 관계를 위해 내가 인내하는 것들을 굳이 드러내려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막상 상대가 고맙다는 말 한마디 없이 내 호의를 당연하게 생각하면 서운하고 불편해집니다. 늘 나만 상대를 위하는 것 같아 생긴 서운함을 하소연하기 전에 나의 우선순위를 먼저 점검해 보세요. 타인에 대한 배려와 양보라는 미덕을 실천하느라 정작 상대에게 나를 우선시할 기회를 주지 않았는지도 모릅니다. 관계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나 자신이
영순위가 되어야 합니다. 여기서 영순위란 모든 일을 내 마음대로만 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나에게 소중한 것들을 모른 척 지나치지 않고 존중해야 다른 사람과의 상호작용도 수월해질 수 있다는 뜻입니다. 티키타카는 스페인어로 탁구공이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을 뜻한다고 합니다. 나 혼자만 애쓰는 관계는 혼자 공을 치는 것과 같습니다. 좋은 관계란 나와 내가 함께 공을 치고 받아야만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지요. 많은 사람들은 가까운 관계일수록 상대에게 부담을 주고 싶지 않아서 애를 쓰고 그 탓에 오히려 상처를 주곤 합니다. 부모는 자식들에게 짐이 되는 것이 싫어서 아픈 것을 숨기고 직장인은 동료의 도움이 필요할 때 그에게 성가신 존재가 될까봐 괜찮은 척 거절합니다. 연인이나 친구를 걱정시키고 싶지 않은 마음에 문제가 생겨도 해결될 때까지 함구하기도 합니다. 이처럼 부담을 주기 싫다는 말에는 내 존재가 타인에게 불편하거나 번거롭게 느껴질까 두려운 마음이 숨어 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상대에게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 했던 나의 행동과 말이 오히려 상대를 서운하게 하거나 상처를 주기도 하고 때론 무관심과 무시라는 오해를 만들어 벽을 세우기도 합니다. 자신의 감정보다 타인의 감정을 우선시하는 사람일수록 자신의 삶에서 겪고 있는 고통과 부정적인 감정, 사건 등을 부인하고 감추려 하고 그 결과 적절한 도움을 받지 못합니다. 내가 상대를 걱정하게 하거나 성가시게 하면 사이가 멀어지거나 그에게 거절당할까봐 두려운 마음이 잠재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부담감으로부터 자유로워지기 위해서는 타인을 배려하려는 마음을 잠시 내려놓고 나의 감정도 함께 들여다보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가족, 친구, 애인처럼 가까운 이들에게 의지하고 싶어도 짐이 될까봐 주저하게 될 때는 그가 지금 나와 같은 상황에 처해 있다면 나는 어떻게 해줄까? 라는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지며 입장을 바꿔 생각해 보세요. 애정과 믿음이 있는 사이라면 기꺼이 서로를 위해 시간을 내주고 마음을 담아 도와주기 위해 애쓸 것입니다. 사람들과 가까워지는 과정에는 자신에 대한 공개가 필요합니다. 자기 개방은 자기 노출이라고도 하는데 나의 생각, 감정, 경험, 고민, 목표 등을 타인에게 공유하는 것을 뜻합니다. 대인관계를 연구한 알트먼과 테일러는 사회적 침투 이론을 제시하며 사람들은 자기 개방을 통해 더 깊은 관계로 발전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자기 개방은 개인적인 이야기를 주거니 받거니 하며 서로에 대해 알아가고 믿음을 쌓는 긍정적인 여정입니다. 친구, 가족, 애인처럼 가까운 인간관계가 번아웃 증후군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어느 한 사람이 관계에 더 많은 애정과 헌신을 쏟는데도 상대에게 가벼운 인연으로 취급되거나 성격이나 경험 차이 등으로 인해 갈등을 겪는 상황이 자주 반복되면 결국 그 관계에 지쳐 번아웃이 찾아오는 것이지요. 번아웃 용어를 처음 사용한 미국의 심리학자 허버트 프로이덴버거는 번아웃의 진행을 12단계로 명명하였으나 이후 5단계로 압축했습니다. 1단계는 허니문 과정으로 우리가 상대에게 좋은 인상을 주고 호감을 쌓아가기 위해 노력하는 단계입니다. 2단계부터는 본격적으로 관계로 인한 스트레스가 커집니다. 상대의 단점이 보이고 나의 제한된 시간과 에너지를 상대에게 쏟거나 우선순위를 설정하는 것에서 갈등이 생겨 조율의 어려움을 인식하는 단계이지요. 이 스트레스가 적절하게 해결되지 않으면 3단계, 즉 스트레스가 만성화되어 예전보다 관계에 대한 흥미와 의욕이 줄고 만남과 대화를 미루고 만나더라도 잦은 다툼이 발생하는 단계에 이르게 됩니다.
3단계가 해소되지 않으면 비로소 4단계, 번아웃 상태를 맞게 됩니다. 관계 안의 갈등을 해결할 수 없다는 것에 깊은 좌절감과 무기력함을 느끼고 무엇을 해야 할지 막막하고 의욕조차 나지 않습니다. 요컨대 한계에 직면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지요. 더 심각한 것은 번아웃이 일상이 되어 만성적인 소진을 느끼는 5단계입니다. 관계를 정상적으로 회복하려고 해도 이미 너무 늦어버렸다고 느끼며 더 이상 관계 회복을 위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신에 대한 좌절감과 무기력함에 빠져 절망과 우울감에 익숙해져 버리고 맙니다. 관계의 무기력함이나 절망감을 가장 크게 느끼는 순간은 언제일까요? 결국 내가 존중받지 못한다고 느끼거나 나의 정서적인 욕구가 충족되지 않는 순간들입니다. 번아웃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내가 바라는 것을 상대에게 정직하고 분명하게 전달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책 비폭력 대화의 저자 심리학자 마셜 로젠버그는 내가 바라는 것을 상대에게 상세하게 전달할수록 요구가 충족될 가능성이 높아지므로 타인과의 갈등을 해소하고 싶다면 상대에게 구체적으로 자신이 기대하는 행동을 설명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사람들은 우리는 한 번도 싸운 적이 없다는 말로 좋은 관계를 증명하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가까운 관계에서의 갈등은 필연입니다. 전혀 다툼이 없다면 둘 중 한 명이 일방적으로 상대에게 맞추고 있거나 다루기 어려운 문제의 대화를 서로 피하고 있는 것일 가능성이 높을 겁니다. 혹은 생각보다 깊은 관계가 아닐 수도 있고요. 갈등이 없는 관계가 오히려 더 우려스러운 이유입니다. 건강한 관계를 입증하는 것은 두 사람이 얼마나 적게 싸우는가가 아닌 얼마나 잘 싸우는가입니다. 우리는 갈등 상황에서 내가 옳고 상대가 틀렸음을 증명하려고 부단히 애씁니다. 내가 상대보다 더 낫다라는 내면의 우월감을 유지하고 싶기 때문입니다. 신혼부부들이 가장 많이 부딪히는 문제는 설거지, 청소, 빨래 널기처럼 사소한 습관의 차이에서 발생한다고 합니다. 서로 자신의 방식이 옳다고 우기다가 싸움을 반복하게 되는 것이지요. 부드러운 대화를 위한 몇 가지 팁을 소개합니다. 우선 나를 주어로 대화를 시작해 보세요. 너 때문에 짜증나 라는 말 대신 나는 지금 상황이 많이 짜증나. 내가 존중받는다는 느낌이 들지 않아처럼 너의 책임이 아닌 나의 감정을 중심으로 표현하면 상대는 나의 말을 덜 공격적으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신체 언어에도 신경 써야 합니다. 언성 높이기, 눈 치켜뜨기, 팔짱 끼기, 삿대질하기와 같은 무의식적인 행동이 생산적인 대화를 방해할 수 있으니 유의하세요. 또한 대화의 초점을 현재 일어나고 있는 갈등에 한정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왜 우리는 우리가 애정하는 타인을 내 기대와 기준에 맞춰 변화시키고 싶어 할까요? 이는 우리가 타인을 변화시키는 행위를 상대를 돕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사람은 자신과 유사한 사람과 함께 있을 때 더 안정감을 느끼기 때문에 타인의 행동, 기호, 심지어 가치관까지 나에게 익숙한 것으로 맞추고 싶어 상대에게 변화를 요구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타인을 바꾸어 놓으면 모든 상황을 내게 익숙한 상황으로 만들어서 관계의 불확실성을 통제할 수 있기 때문에 마음의 안정감도 느낄 수 있지요. 이뿐만 아니라 관계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마음속 높은 이상과 기대 역시 내 앞에 누군가를 끊임없이 바꾸고 싶은 욕심을 갖게 합니다. 많은 사람은 자신은 관계에서 상대방을 늘 존중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평소 일상의 대화를 들여다보면 자신도 모르게 무심코 상대의 행동을 교정하려는 의도가 담긴
습관적인 말과 행동을 많이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너, 그 버릇 안 고치면 우리는 끝이야와 같은 최후 통첩의 말. 내가 나를 정말 좋아한다면 이런 행동은 하지 마처럼 조건이 붙은 말을 자주 하고 있지는 않나요? 이런 말은 상황에 대한 극단적인 결과를 제시함으로써 강한 압박감을 줍니다. 또한 상대가 내가 아닌 다른 가족, 친구, 동료를 만나는 것에 제한을 두어 일상의 활동을 통제하는 것 역시 그 사람을 내 마음대로 바꾸고 싶은 욕구를 대표하는 행동입니다. 내향적인 배우자가 불편해하는데도 의사를 무시한 채 자꾸 친구들의 모임에 데리고 나간다거나 서로 종교가 다른 친구에게 일방적으로 내 종교를 권하는 것 역시 상대를 존중하지 않는 행동입니다. 상대가 나에게 폐해를 끼친 것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상대에게 과도한 짜증을 부리게 될 때는 상대가 아닌 나의 마음을 살펴야 합니다. 내 안의 불안이 타인 탓에 생긴 문제라고 착각할 때 우리는 다른 이에게서 답을 찾고 타인을 바꾸려는 실수를 하게 됩니다. 권태기를 겪고 있는 커플이 상대의 숨소리조차 싫다며 상담을 요청할 때 저는 그들에게 묻습니다. 처음 연인을 만났을 때 무엇이 가장 좋았었나요? 과거로 돌아가서 생각을 정리하다 보면 지금은 실증나는 것들이 처음에는 상대의 매력이고 개성이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서로가 완벽하지 않음을 인정하고 서로의 결함을 고치거나 바꿔주려 애쓰는 대신 함께 채워나갈 때 우리의 관계는 비로소 완벽해질 수 있습니다. 상대를 변화시키려 애쓰지만 계란으로 바위를 치는 느낌이 들 때 사람들은 말하곤 합니다. 나는 이제 포기했어. 맘대로 해. 포기라는 말 속에는 원망과 좌절, 체념이 담겨 있어 장기적으로 관계에 좋지 않습니다. 우선 내 방식이 옳고 너의 방식은 틀렸어 라는 흑백 논리로 내가 상황을 판단하고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나에게 중요한 것이 상대에게는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상대가 반드시 내가 원하는 대로 고칠 필요가 있는지도 고민해 봐야 합니다. 상대가 어떤 문제로 인해 곤란을 겪고 있다면 그를 내버려 두기보다는 이로운 변화를 제안할 수 있어야 건강한 관계입니다. 상대가 나의 조언을 수용할 수 있는 준비가 되었는지, 도움을 원하는지를 묻고 흔쾌히 받아들였을 때 나의 이야기를 시작하면 됩니다. 이때 너는 항상 그게 문제였어처럼 과장되고 지난 일들까지 연관해서 비난하는 말투나 어휘를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나의 대안을 일방적으로 제시하기보다 상대가 자기 자신의 상황에 맞게 대안을 직접 찾을 수 있도록 질문하고 들어줘야 합니다. 관계에서 가장 편안함을 느꼈던 순간, 상대에게 더 좋은 사람이 되고 싶었던 순간을 떠올려 보세요. 상대를 위해 더 멋져 보이려 애쓰지 않아도 되고 상대에게 있는 그대로의 나로서 존중받았을 때일 것입니다. 당신도 누군가의 삶에 영감을 주며 그들의 일상을 더 긍정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당신의 판단을 슬쩍 내려놓고 그 사람의 가치, 생각, 신념을 오롯이 인정해 주기만 하면 됩니다. 평소 타인의 제안을 잘 거절하지 못하거나 타인이 나에게 필요한 것을 부탁하기도 전에 내가 먼저 눈치를 채고 도움을 줘야 한다는 부담감을 느낀다면 지나치게 타인을 배려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가족과의 휴가를 앞둔 제 친구가 잔뜩 긴장하고 있었습니다. 3남매 중 맞이인 친구는 취향이 상반된 부모님을 모두 만족시키고 오랜만에 함께하는 동생들과도 갈등이 없도록 동선을 짜고 의견을 조율하느라 큰 압박감을 느끼고 있던 것입니다. 여행 후 수척해진 얼굴로 나타난 친구는 무사히 다녀왔다는 안도감과 다시는 가고 싶지 않다는 고달픔을 깊은 한숨과 함께 쏟아냈습니다.
친구는 여행 내내 가족 모두를 만족시켜야 한다는 책임감으로 내 식구의 신체적 피로도뿐만 아니라 감정까지도 세심히 챙겼다고 합니다. 혹시나 부모님이 피곤한 기색을 보이면 계획을 재빨리 수정하고 분위기를 띄우기 위해 쉼없이 이야기를 주도해 나가면서요. 친구의 노력 덕분에 그의 가족은 다음 여행을 기약할 정도로 만족스러운 시간을 보냈다곤 하지만 정작 친구는 가족을 위해 자신의 행복을 양보해야만 했던 것입니다. 타인을 기쁘게 하려고 노력하는 이들은 이처럼 다른 사람의 감정도 자신의 책임으로 느끼고 이를 해결하는 데 몰두하며 자신의 에너지를 낭비합니다. 하지만 누구도 다른 사람이 느끼는 감정의 책임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한 사람의 감정은 오롯이 개인의 몫이며 그 감정을 느끼고 처리하는 모든 것 역시 자기 자신의 책임인 것이지요. 내가 잘못하지도 않은 일에 대해서 더 이상 사과하거나 모두를 만족시키려 전전긍긍하지 마세요. 더 이상 다른 사람의 감정과 행동에 관성처럼 이끌려 반응하지 않기 위해서는 관심의 대상을 남에게서 나에게로 옮겨야 합니다. 내가 좋아하는 음식, 노래, 장소, 영화 등을 즐기며 일상 속 사소한 순간들의 나를 마주하면 밖으로만 향하던 에너지를 내 안으로 집중시킬 수 있습니다. 나보다 타인을 돌보는 데 익숙한 사람은 어느 순간 주변 사람들이 내 배려를 당연하게 여기거나 나에게 지나치게 의존하려 한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내가 잘못 살고 있나 하는 좌절감을 느끼며 혼란스러워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제는 누구도 배려하지 않고 나만 챙기며 살아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타인을 돌보는 것과 나의 우선순위를 지키는 것 사이에서 건전한 균형을 찾아야 하는 것이지요. 우선 내가 관심을 쏟아도 될 만한 가치가 있는 관계를 구분해야 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관심과 배려를 쏟기에는 나의 에너지가 한정되어 있습니다. 내 삶에서 의미 있는 사람들은 누구일까 고민하며 나에게 중요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을 구분해 보세요. 자신의 노력이 문제 상황의 결과를 통제할 수 있다는 믿음은 타인을 돌보는 데 익숙한 사람들에게 자주 나타납니다. 그래서 개인이 어찌할 수 없는 문제를 자신의 노력으로 해결하기 위해 과도하게 애쓰게 되고 그 일에 너무도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낭비하게 됩니다. 모든 상황이 나의 통제 안에 있는 것은 아님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것과 통제할 수 없는 것을 구분하고 내가 관리할 수 있는 상황에 집중해 감정과 노력을 쏟아야 합니다. 안타깝게도 타인을 내 의지대로 바꾸고 통제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들을 바꾸려 애쓰는 대신 스스로 더 나은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좋은 제안을 하는 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현명한 노력일 겁니다. 왜 우리는 처음부터 상대의 나쁜 의도를 파악하지 못하고 어느 정도 피해를 보고 나서야 뒤늦게 내가 이용당하고 있었나? 라는 의심을 하게 되는 걸까요? 그것은 바로 패턴이라는 정보가 쌓여야만 우리가 타인의 의도를 추측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관계에서 반복되는 미묘한 패턴, 즉 반복되는 행동에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능숙하게 타인을 이용하는 사람은 자기가 필요할 때만 상대를 찾는 습관이 있습니다. 그들은 원하는 것을 얻기 전까지는 한없이 다정하지만 목적이 달성되면 상대에게 무관심하게 돌변합니다. 이 사람 뭔가 느낌이 싸하다.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는 없지만 직관적으로 위험 요소가 감지될 때 우리가 자주 쓰는 표현입니다. 때론 이 사람 위험하다라는 위험 경보가 머리보다 가슴에서 더 빠르게 울립니다. 이것을 바로 직감이라고 하지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이
직감을 무시하거나 외면하고서 뒤늦은 후회를 합니다. 누군가 의도적으로 나를 이용하고 함부로 대했다면 분명 직감은 여러 차례 나에게 주의가 필요하다고 경고했을 것입니다. 그 사람과 만날 때 과도하게 긴장하게 되거나 그와 대화한 후에 무언가 꿍꿍이 속에 있는 것 같다라는 찜찜함이 남거나 상대의 태도 변화에 불길한 기분을 느끼게 하면서요. 이뿐만 아니라 그를 통해 불쑥 나의 개인적인 상처나 유쾌하지 않은 경험이 떠오르기도 하고 가슴이 답답하거나 속이 울렁거리는 것과 같은 신체적인 불편 증상을 느끼기도 합니다. 이렇게 직감은 나에게 이 사람이 나를 존중하고 있지 않다라는 경고 신호를 보냅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자신에게 정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나에게 위험하다라는 내면의 목소리를 인정하고 싶지 않아서 상대가 나에게 잘해준 것들만 떠올리거나 그 사람과 상황에 대해 변명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나의 직감을 뒷받침할 수 있는 단서들을 찾아보아야 합니다. 그는 나를 친구로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직감이 들었다면 그가 나의 경조사에 참석했는지, 평소 나에게 얼마나 자주 먼저 연락하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검증해 보는 게 좋습니다. 지난날의 아픈 기억을 완전히 지울 수도 없고 무례한 상대의 행동을 바꿀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단 하나, 똑같은 상황이 닥쳤을 때 다음부터 어떻게 대처할지 선택하는 것만은 내 의지대로 할 수 있습니다. 나를 무시하는 이들을 상대하는 단호한 대처법 2가지를 소개합니다. 첫째, 관계에서 내가 하지 말아야 할 일을 분명히 정해 두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좋은 마음으로 동료를 돕기 위해 야근까지 했지만 그에게 고맙다는 인사조차 받지 못해 상처받았다면 앞으로 업무 시간 외에 동료의 업무 지원은 하지 않기로 나의 행동 지침을 구체화하는 것이지요. 둘째, 누군가가 나를 의도적으로 이용해 왔다는 걸 깨달았다면 그와는 분명하게 거리를 두어야 합니다. 거리 두기는 물리적 공간이나 만남의 제한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공유하는 나에 관한 정보 통제를 포함합니다. 미국 조지타운 대학교 언어학 교수 데보라 테너는 지나친 사과는 상대가 나를 약한 사람으로 인지하게 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지나친 사과란 사과가 필요 없는 상황에서도 미안하다라고 말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내가 잘못하지 않은 일, 내 통제 밖의 일뿐만 아니라 심지어 정당하게 내 몫을 요구해야 하는 사건에 대해서도 일단 사과부터 합니다. 늦은 밤 친구의 부재중 연락에 미안, 자느라 전화를 못 받았어 라고 말하거나 약속을 지키지 않는 동료에게 미안한데 지난번 빌려준 돈을 이번 주까지 받을 수 있을까? 라며 사과부터 하는 것은 일상에서 우리가 자주 하거나 듣는 표현입니다. 내가 언제, 왜, 누구에게 자주 사과의 말을 하고 있는지 점검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지금이 정말 내가 미안해야 하는 상황이 맞는지 구별하고 사과의 빈도를 줄일 수도 있겠지요. 예를 들어 미안하다를 고맙다는 표현으로 바꿔보세요. 기다리게 해서 미안해 라는 말은 기다려줘서 고마워 라는 말로 대체하고 실수해서 죄송합니다를 바로 잡아주셔서 고맙습니다 라고 말해보는 겁니다. 사과 대신에 질문을 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방해해서 죄송해요 라는 말은 실례합니다. 지금 대화를 나눌 수 있을까요? 라고 바꿔 말해보세요. 에너지 뱀파이어는 내 주변에 머물며 나의 신체적, 감정적 에너지를 빼앗아가는 사람을 뜻하는데 일상에서 다양한 유형으로 만날 수 있습니다. 우선 함께 식사할 때 다른 지인에 대한 험담만으로도 부족해 음식의 맛, 가격,
서비스까지 온통 불평만 늘어놓는 투덜이들이 있습니다. 나의 기분이나 상황은 고려하지 않은 채 자기 자랑부터 시시콜콜한 과거사까지 주야장천 자기 얘기만 쏟아내는 수다쟁이도 우리를 녹초로 만듭니다. 세상에 존재하는 억울한 일을 모두 혼자 겪은 듯 자신의 처지를 스스로 가여워하며 한탄하는 동정심 유발자들 역시 나의 진을 빠지게 하지요. 정서적, 육체적으로 이 관계에 지쳤다는 것을 알려주는 가장 결정적인 단서는 결국 두 사람이 함께하는 시간의 단축입니다. 함께 있으면 피로를 느끼기 때문에 본능적으로 상대와의 만남을 피하게 되고 그 결과 함께하는 시간이 절대적으로 줄어드는 것이지요. 상대와 함께 있을 때 힘이 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상대와 거리를 유지할 때 안도감을 느낀다면 관계에 대한 재평가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개인의 삶의 문제는 누구도 대신 해결해 줄 수 없다는 진리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소중한 사람이 힘들 때 우리가 떠안아도 괜찮은 책임은 그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이 아니라 그가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힘을 낼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에게 최선의 대안을 제시해 줄 수 있을 뿐 선택은 언제나 그의 몫이며 우리는 그 선택을 그저 존중하고 지지해 주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애인의 불같은 성격 때문에 힘들어하던 후배가 있었습니다. 후배는 남자친구를 자극하지 않기 위해 항상 눈치를 살피며 그보다 한 발 앞서 대처했지요. 데이트 중 차가 막히면 남자친구가 짜증낼까봐 내가 괜히 주말에 보자고 해서 미안해 하며 자신의 잘못도 아닌 일에 사과하고 함께 가고 싶은 맛집이 있어도 대기가 길어지면 그가 불평할 것이 두려워 말도 꺼내지 못했다고 합니다. 정신을 차려보니 어느덧 남자친구에게 작은 꼬투리라도 잡히지 않기 위해 사소한 의사결정까지 그에게 모두 맡기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후배는 무엇보다 가장 버거운 것은 상대의 기분을 예상하고 그에 맞춰 행동할수록 자신의 판단에 확신을 갖지 못하고 스스로를 의심하게 되는 일상이라고 털어놓았습니다. 애인이 갑자기 침묵하면 내가 혹시 실수한 게 있나? 하며 그와 주고받은 대화를 복기하면서까지 자신의 말과 행동을 점검하고 이렇게 말하면 그 사람이 기분 나쁘지 않을까 하는 걱정에 몇 번이나 문자 메시지를 썼다 지웠다 반복해야 했으니까요. 계란 위를 걷는 것처럼 관계가 깨질까봐 불안한 마음에 압도되면 우리는 자신의 생각과 행동을 스스로 제약합니다. 상대와 잘 지내려 했던 과도한 노력은 결국 나 홀로 살얼음판을 걷게 만들 수 있습니다. 종잡을 수 없는 타인의 비위를 맞추는 사람은 상대가 느끼는 행복, 안정, 불안, 분노 등의 감정에 대한 책임을 자신의 몫으로 여깁니다. 상대의 반응에 일희일비하며 모든 책임을 내면화합니다. 나의 잘못된 행동이나 실수가 다른 사람을 기분 나쁘게 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신을 통제하며 상대의 보호자나 간병인 역할을 자처합니다. 하지만 감정은 개개인의 것이고 누구도 이를 대신 책임져 줄 수 없습니다. 주어진 상황에서 어떤 감정으로 반응할 것인지는 자신이 선택할 문제입니다. 상대가 변덕스러운 감정 기복을 보인다면 더 이상 나의 행동에서 그 문제를 찾아 해결하려고 애쓰지 마세요. 상대가 정서적으로 불안정한 것뿐이니까요. 내가 이 사람을 사랑하니까 더 감싸줘야지. 나 아니면 누가 이 사람을 이해해 주겠어. 라는 선한 마음은 관계를 진전시키는데 결코 빛을 발하지 못합니다. 문제 행동을 무조건 이해해 주는 것은 상대 스스로 문제를 깨닫게 하거나 상대의 행동을 개선하는 데 전혀 도움을 주지 못합니다. 오히려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문제 행동을 더 반복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나를 위해서라도 그를 위해서라도
더 이상 내가 감당할 필요가 없는 책임을 짊어지려고 애쓰지 마세요. 미국의 임상심리학자 마샬 로젠버그는 자신이 제안한 비폭력 대화법을 통해 관계에서 안전하게 나의 의견을 전달하고 서로에게 공감하는 소통을 할 수 있다고 제안합니다. 마샬 로젠버그의 4단계 대화법을 소개합니다. 1단계는 상황을 있는 그대로 관찰해서 실제 있는 사건에만 초점을 맞추는 것입니다. 만약 친구가 연락도 없이 약속에 늦었다면 친구의 지각은 명백한 사실입니다. 따라서 친구에게 너 오늘 늦었다 라고 말함으로써 상황의 불편함을 충분히 전달할 수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우리는 자신의 해석과 평가를 곁들여 사실을 왜곡하고는 합니다. 오늘 나오기 싫었던 거야? 나랑 한 약속은 안 중요해? 라고요. 이런 표현은 상대를 억울하게 만들고 오히려 상대의 미안한 감정마저 사라지게 만들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2단계는 나의 감정과 생각을 구별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친구가 약속에 늦었을 때 분노한 마음의 이면에는 연락이 되지 않는 친구를 걱정하는 마음이 더 컸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내가 늦어서 걱정했어처럼 내 감정의 깊숙한 곳까지 들여다본 후 말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이때도 자의적인 해석이 담기지 않게 유의해야 합니다. 연락도 없이 늦으면 나를 무시하는 것 같아 라는 표현은 나의 감정이 아니라 상대의 행동에 대한 개인적인 생각이나 추측을 표현하는 것일 뿐이니 주의해야 하겠지요. 3단계는 내가 상대와의 관계에서 바라는 가치를 인식하고 상대에게 그 중요성을 공유하는 것입니다. 만약 나에게 약속 시간을 지키는 것이 곧 신뢰라는 중요한 가치와 연결되는 것이라면 친구가 약속에 늦었을 때 연락도 없이 늦는 걸 보니 내가 너한테 중요한 사람이 아닌가 봐 라고 말하는 것보다 나는 우리가 서로 약속을 잘 지키며 존중하기를 바라 라고 말하는 게 좋습니다. 마지막 4단계는 자신의 요청 사항을 명확하게 전달하는 것입니다. 지각하는 습관이 있는 상대에게 제발 늦지 마 라는 말은 추상적이고 모호하게 들립니다. 대신에 앞으로 출발할 때 미리 예상 도착 시간을 서로 공유하자 라고 말하면 어떨까요? 상대의 행동을 비난하지 않으면서도 솔루션을 명확히 전달함으로써 갈등을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은 나를 감정 쓰레기통으로 생각하나? 혼란스러운 이 질문에 답을 찾기 위해서는 감정 환기와 감정 투기를 명확히 구분할 줄 알아야 합니다. 감정의 환기는 자신이 느끼는 정서적인 불만족을 해소하기 위해 다른 사람과 이야기를 나누는 것입니다. 반면 감정의 투기는 자신의 힘든 감정이나 생각, 트라우마를 일방적으로 발설하며 상대에게 떠넘기는 것입니다. 감정 투기를 하는 이들은 하나의 주제에 꽂혀 있습니다. 내 이야기를 듣는 사람의 표정, 반응, 감정에 개의치 않고 자신의 말에 심취해 스스로를 가엾고 안타깝게 여기는 것이 대화의 전부입니다. 힘든 마음을 털어놓은 뒤 사람들은 나 어떡하지? 라고 물으며 조언을 얻고 어떻게든 해결 방법을 찾고자 합니다. 하지만 감정을 투기하는 이들은 자신의 부정적인 감정을 해소할 수 있는 해결책이나 조언을 구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그저 현재 자신이 느끼는 감정이 타당하다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 상대에게 인정과 동의를 강요할 뿐입니다. 너무 지쳐서 상대와의 대화를 피하거나 다른 이야기를 꺼내는 시도를 하면 이들은 내가 너 아니면 누구한테 이런 얘기하겠어. 혹은 내가 오죽 답답하면 너에게 이야기하겠니? 라는 말로 죄책감을 심어 계속
귀를 기울이게 만들기도 합니다. 감정을 투기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이야기를 거절하지 않고 들어줄 만한 사람을 잘 골라냅니다. 그래서 전용 감정 쓰레기통 역할을 해주는 사람에게만 자신의 힘든 이야기를 비워냅니다. 감정을 쏟아내고 싶어하는 사람은 그것을 스펀지처럼 받아들이는 이들, 즉 공감력이 뛰어난 사람에게 끌립니다. 하지만 공감의 한계를 설정해야 타인의 감정 쓰레기통이 되지 않습니다.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내가 그들의 힘든 이야기를 들어준다고 해서 그들의 기분이 나아지고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감정을 투기하는 사람은 이야기를 통해 자신의 불안을 지속적으로 상기하게 되어 오히려 부정적인 마음이 강해질 수 있습니다. 나의 경험, 생각, 감정을 일방적으로 과잉 공유하지 않기 위해서는 대화의 목적과 방향과 흐름, 상태를 수시로 점검해야 합니다. 다음의 3가지 방법으로 대화를 점검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내가 이 경험을 상대에게 공유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에 대해 생각해 보세요. 두 번째, 상대가 이 주제를 편하게 느끼는가를 점검합니다. 처음 만난 사람에게 다짜고짜 과거 상처를 꺼내거나 회사 점심시간에 동료에게 이혼에 대한 고민을 털어놓으면 상대는 당황할 수밖에 없습니다. 세 번째, 상대가 대화에 참여하고 있는가를 체크하세요. 나 혼자 일방적으로 대화의 지분을 다 차지하고 있다면 상대에게 질문을 던지며 대화의 주도권을 넘겨야 합니다. 한 사람이 던진 부정적인 말과 행동이 주변 사람들에게까지 확산되어 불편함을 느끼게 되는 현상을 심리학에서 잔물결 효과라고 합니다. 인간의 감정은 개개인의 독립적인 영역처럼 보이지만 사실 우리는 타인과 서로의 감정을 모방하기도 하고 서로의 감정에 전염되기도 합니다. 행복한 사람을 보는 것만으로 기분이 좋아지기도 하고 우울한 이들과 함께 있으면 덩달아 힘이 빠지는 듯 느끼는 것이지요. 사람들에게 타인으로부터 감정이 전염된 경험을 떠올려 보라고 요청하면 대부분은 부정적인 상황을 상기합니다. 시카고 대학교의 존 카치오포 석좌 교수는 부정적인 감정이 긍정 감정보다 더 쉽게 전염된다는 것을 연구로 증명했습니다. 그는 공포와 슬픔 같은 부정적 감정이 인간의 생존 본능에 깊이 연결되어 있는 만큼 긍정적 감정보다 더 쉽게 전염되고 동화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부정적인 사람들은 근본적인 두려움을 가슴에 품고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이 두려움은 이들이 자신의 불안을 다른 사람에게 털어놓는 방법을 잘 모르거나 함께 나눌 사람이 없을 때 분노의 감정으로 확대됩니다. 타인에게 무시당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품고 있는 사람의 경우 세상과 주변 사람들을 경계 대상으로 인식하기 때문에 진심 어린 칭찬과 격려에도 비판적이고 날선 반응을 보이기 쉽습니다. 예를 들어 동료가 이번 보고서 좋은데? 라고 칭찬했을 때 그럼 그동안은 별로였다는 거야? 라고 날카롭게 반문할 수 있는 것이지요. 불확실성에 대한 두려움이 큰 사람은 자신의 미래가 암울할 것이라 믿기에 시도하기도 전에 먼저 나쁜 결과를 예상하고 소극적으로 행동하게 됩니다. 반면 자신을 비관하기보다 주변 사람, 외부 환경, 제도를 자주 지적하는 사람이라면 통제감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것일 수 있습니다. 흘러가는 삶을 스스로 조종하지 못한다고 느낄 때 찾아오는 공포감이지요. 그래서 이런 사람은 가까운 사람의 일거수일투족에 참견합니다. 심리학자 존 가트먼과 로버트 레빈손은 긍정적인 상호작용과 부정적인 상호작용의 비율이 5대 1일 때 안정적인 관계가 유지된다고 밝혔습니다. 부정적 편향은 심리학자 폴 로징과
에드워드 로즈맨이 처음 제안한 개념으로 우리의 뇌가 긍정적인 정보보다는 부정적인 정보에 더 민감해 이에 근거한 판단을 내리기 쉽다는 개념입니다. 가까운 관계에서 상처받았던 경험이 있는 사람일수록 새로운 사람을 만나고 관계를 유지할 때 부정적인 편견이 더 강해져 스스로를 방어적으로 만들기도 합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 내 안에 자란 부정적인 편견이 나에게 다가온 행복을 어떻게 막아왔는지, 좋은 사람을 어떻게 밀어내 왔는지 깨닫는 것이 부정 편향에서 벗어나는 첫 번째 단계입니다. 미국 심리학회는 경계를 개인의 온전함을 보호하기 위한 현실적인 제한을 설정하도록 돕는 심리적 구분으로 정의합니다. 쉽게 말해 내 마음의 안전을 위한 울타리를 치는 것이지요. 나와 타인 사이의 경계를 분명히 해야 나와 타인을 구분하고 책임의 범위를 나누고 타인의 요구를 허용하거나 거절할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인간이라면 모두 자신만의 경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경계를 엄격하게 지키지는 못합니다. 선 긋기에 대한 두려움 때문입니다. 매우 이기적인 사람으로 비치지 않을까 하는 걱정에서 비롯하는 두려움이지요. 하지만 경계 관리는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나와 오랫동안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지인들을 떠올려 보세요. 친할수록 서로 지킬 것은 지키며 안전한 거리를 유지하고 있지 않나요? 너무 가깝지도 너무 멀지도 않은 거리를 유지하는 관계가 단단하게 오래갑니다. 타인으로부터 나를 지키는 기준을 만드는 일은 내 안의 한계를 인식하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한계는 내가 좋아하는 것과 싫어하는 것, 내게 허용되는 것과 허용되지 않는 것을 구분해 줍니다. 절대로 용납할 수 없는 상황이나 상대의 행동은 무엇일까? 라는 질문에 답해보면 가장 솔직한 나의 한계점을 마주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연인을 위해 오랜 취미 활동을 포기할 수는 있어도 연인에 의해 나의 가족이나 친구를 못 만나게 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면 그 지점이 바로 나의 한계점인 것입니다. 어디까지 내가 참을 수 있는지를 정했다면 다른 사람에게 명료하게 알려줘야 합니다. 나는 우리 엄마처럼 남편이나 아이 때문에 꿈이나 자유시간, 그 어떤 것도 포기하고 싶지 않아. 결혼이 두렵다는 친구가 이렇게 말하자 유부남 친구는 나직이 중얼거렸습니다. 나만 참으면 모두가 편해지는데. 네덜란드 공립연구대학인 암스테르담 자유대학교의 실험 및 응용심리학과 부교수 프란체스카 리게티와 동료들의 연구 결과는 희생은 관계의 양날의 검이 될 수 있다고 제안합니다. 희생을 한 사람은 마음속에 자신이 포기한 것에 대한 아쉬움이 남아 정서적으로 불편함을 느낀다고 합니다. 반대로 희생을 통해 도움을 받은 사람 역시 상대에게 감사하면서도 동시에 상대에게 미안한 마음과 빚을 지고 있다는 생각에 마냥 좋지만은 않다고 합니다. 건강한 관계에서의 희생은 야구의 희생타와 같습니다. 나의 헌신을 상대가 충분히 알아주고 그것이 더 깊은 친밀감을 나누는 계기가 될 때 희생은 헛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모든 문제를 내가 해결해야 한다는 책임감에서 비롯한 헌신은 위험합니다. 좋은 사람이 되고자 관계에 무리하게 헌신하는 것도 위험합니다. 상대가 화낼까봐 혹은 상대와 멀어질까봐 두려운 마음에 희생을 자처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관계를 위해서 나의 성격, 가치관, 종교 등을 바꾸면서까지요. 하지만 진정 서로 존중하는 사이라면 상대의 신념에 반하는 방향으로의 변화는 요구하지 않습니다. 희생은 어떤 경우에도 내가 선택한 것이어야 합니다. 내가 너 때문에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것을 포기한 줄 알아?
너 때문에 정말 힘들다 라며 타인을 압박하는 말을 내뱉게 된다면 나쁜 희생을 통해 건강하지 못한 관계를 맺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직장인이 생각하는 최악의 리더는 수시로 지시를 변경하는 예측 불가능한 상사라고 합니다. 우리는 일관성이 없는 사람들 때문에 자주 혼란스러워집니다. 일관성이란 규칙적인 행동 패턴을 유지해 상대가 예측 가능한 방식으로 행동하는 것을 뜻합니다. 인간은 자신이 예측할 수 없고 통제할 수 없는 상황 앞에서 위험을 느낍니다. 그런데 어떤 이들은 서로 예측이 가능한 관계를 너무 지루한 것으로 오해하거나 더 이상 발전이 없다고 여기기도 합니다. 하지만 일관성 있는 관계를 구축했다는 건 오랜 시간 동안 경험을 나누며 많이 소통하고 서로 이해하며 단단하고 깊은 관계를 다졌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어떤 이유든 관계에서 자꾸만 일관성이 깨진다는 것은 관계의 안정감이 떨어진다는 것을 뜻하고 그 결과 두 사람은 불안해지고 서로 신뢰를 잃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생각보다 일관성 없는 말과 행동을 자주 합니다. 조만간 밥 한번 같이 먹자라는 인사말을 예의상 자주 하지 않나요? 그 후 바쁘다는 핑계로 식사 약속을 잡지 않는다면 상대는 나의 말과 행동이 다르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정서적으로 일관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약속을 깨는 것도 반드시 주의해야 합니다. 그동안 아무리 잘해줬더라도 중요한 약속을 별다른 이유 없이 갑자기 깨버리면 기존의 신뢰가 와르르 무너집니다. 나에게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더라도 상대는 그것을 알 수 없습니다. 무심한 행동으로 상대를 상처 주지 않기 위해서는 나의 행동이 상대에게 어떻게 비칠지 상대의 입장에서 생각하며 배려하는 습관을 길러야 합니다. 우리는 가끔 이유 없이 그냥 싫은 사람들을 만납니다. 왜 상대의 존재가 나의 심기를 불편하게 만드는지 그 원인을 찾아봐도 막상 답이 떠오르지 않으면 저 사람이 나를 싫어하니까 나도 싫은 거야 라고 자기의 마음을 정당화하기도 합니다. 내 마음을 타인에게 투사하고 있는지도 모른 채로 말입니다. 투사는 정신분석가 지그문트 프로이트가 제시한 방어 기제 중 하나입니다. 자신의 불안감, 바람직하지 않은 충동, 참을 수 없는 행동, 부정적인 생각을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의 것으로 여기는 심리, 즉 남을 탓하려는 마음이지요. 인간이라면 누구나 투사 심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내 안의 수치심과 죄책감을 솔직하게 인정하는 것이 어렵고 내 탓을 하는 것보다 타인에게 책임을 돌리는 것이 훨씬 쉽기 때문입니다. 적반하장도 유분수다 라든가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개 나무란다 라는 말에 투사의 심리가 숨어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강한 반감을 느꼈다면 그 사람에게서 나와 닮은 부정적인 모습, 결점 등을 발견한 것일지도 모릅니다. 불행했던 유년기에 자신을 닮은 자식을 유독 미워하는 부모, 자신의 외모에 불만족해 타인의 외모를 더 강하게 비판하는 사람들 모두 우리가 흔히 마주하는 투사의 얼굴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내 생각과 마음이 곧 상대의 생각과 마음과 같다고 착각하는 동일화 역시 나와 타인의 존재를 건강하게 분리하지 못하게 해 관계를 위태롭게 하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자신의 감정을 타인에게 투사하는 데 익숙한 사람들은 상대의 말과 행동에 선택적으로 집중하고 매우 과민하게 반응합니다. 특히 나에게 유리한 쪽으로 상대의 이야기나 행동을 해석하고 관계에 반영하지요. 상황이 모호할 때는 유독 남 탓을 하며 자신을 보호하기도 합니다. 자존감은 나 자신에 대해 스스로가 내리는 평가로 내가 나를 얼마나 소중히 여기는지에 관한 개념입니다. 2019년
미국 심리학 협회가 발표한 자존감과 사회적 관계 사이의 연결, 종단적 연구의 메타 분석의 결과에 따르면 자존감이 높으면 더 긍정적인 관계를 유지할 수 있고 반대로 안정적인 관계를 경험한다면 자존감이 높아질 수도 있다고 합니다. 자존감이 낮은 사람들은 타인의 호의나 호감에 의구심을 품습니다. 스스로를 불만족스럽게 여기니 타인이 나에게 애정을 보이면 왜 나를 좋아할까라고 의문을 갖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상대에게 수시로 왜 나랑 사귀어? 왜 내가 좋아? 라는 질문을 건네며 진심을 확인하려 합니다. 다른 사람이 자신에게 잘했다, 멋지다라고 칭찬했을 때는 상대가 빈말을 한 것이라 짐작하며 믿지 않기도 합니다. 이들은 말뿐만 아니라 타인이 나에게 주는 애정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낮은 자존감을 지닌 사람일수록 관계에서 질투와 불안감을 강하게 드러내지요. 이들은 스스로를 못마땅하게 생각하는 만큼 타인의 관심과 인정을 갈구합니다. 완벽해지려 노력하고 실제의 내 모습을 감춘 채 다른 사람인 양 행동하기도 하지요. 자존감 문제를 겪는 이들이 흔히 하는 실수는 잘못된 생각의 근거에 비합리적인 믿음을 갖는 것입니다. 부정적인 생각의 고리에 갇혀 자꾸만 움츠러들게 된다면 과거에 어떤 사건이 나를 위축되게 만들었는지 찾아보아야 합니다. 친밀한 관계일수록 상대를 관리하려는 욕구가 관심과 배려라는 가면에 감춰질 때가 많습니다. 성인 자녀의 통금 시간을 정하는 부모, 여자친구의 SNS에 업로드된 사진을 평가하며 삭제하라고 요청하는 남자친구, 평소 자신이 싫어하는 사람과 어울리지 말 것을 부탁하는 친구, 애인에게 이성 동료나 선후배들을 만나지 못하게 하는 이들까지 이들은 모두 우리 주변에 흔히 볼 수 있는 애정을 빌미로 타인을 통제하고자 하는 사례입니다. 진정한 배려는 상대에게 일방적으로 무언가를 강요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상대를 통제하는 데 익숙한 사람들은 노골적이거나 공격적인 방식으로 자신의 지배 욕구를 드러내지 않습니다. 은밀하고 교활한 방식으로 상대의 감정과 행동을 지배하는 데 능숙합니다. 통제자의 가장 주된 특징은 상대의 부탁이나 제안을 절대 쉽게 수용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것 봐서처럼 행동의 조건을 먼저 제시해 상대가 나를 위해 더 노력하게 만들지요. 반대로 자신의 요구사항은 이것도 못 들어줘? 라며 문제를 사소하게 취급합니다. 이들은 협박을 무기로 상황을 장악합니다. 상대가 자신에게 서운한 점을 말하기라도 하면 크게 소리 지르기, 울기, 물건 부수기처럼 돌발적인 언행으로 두려움과 공포를 조성해 상대의 말을 차단하는 것이지요. 계속 이럴 거면 헤어져 라든가 너 때문에 다 망쳤어 라는 식의 최후 통첩의 말들 또한 상대의 죄책감을 자극하거나 상대를 불안하게 합니다. 타인의 지배로부터 벗어나고 싶다면 가장 먼저 그 사람의 통제 행동에 숨겨진 근본적인 두려움을 찾아내야 합니다. 타인을 자신의 손바닥 위에 놓으려 하는 지배적인 사람은 때게 자신의 마음 깊은 곳에 있는 공포심을 완화하기 위해 상대를 통제하려 애쓰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상대를 휘두르는 행동 뒤에 꼭꼭 숨겨둔 마음을 찾아내는 4가지 질문을 소개합니다. 1. 이 사람에게 가장 두려운 것은 무엇일까? 타인을 통제하려는 욕구는 내면의 불확실성에 대한 두려움으로부터 시작합니다. 1년에 한 번만이라도 친구들과의 여행을 원하는 아내와 단 하루도 외박을 허락할 수 없다는 남편이 심각한 갈등을 겪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아내의 여행을 지원할 수 없는 이유로 육아 문제를 앞세웠지만 부부 상담에서 마음속에 숨겨왔던 진짜 두려움을 고백했습니다. 남편은 어린 나이에 결혼한 아내가 여행을 다니다 보면 새로운 경험이나 자극을 받게 될 것 같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실에 만족하지 못하고 자신과 아이들을 떠날까봐 불안하다고요. 그런 자신의 불안을 완화하기 위해 아내 행동을 통제하는 왜곡된 행동을 하게 된 것이었지요. 2. 이 사람은 무엇을 숨기고 싶을까? 상대를 향한 강한 지배 욕구는 때로 자신의 나약함을 숨기고 싶은 의지의 표현이기도 합니다. 3. 이 사람은 스스로에게 얼마나 만족할까? 타인에게 영향력을 행사하여 자신의 불안이나 낮은 자존감을 숨기려는 이들도 있습니다. 자존감이 낮은 사람은 자신의 삶을 자기 마음대로 통제할 수 없다는 사실에 깊은 좌절감을 느낍니다. 따라서 다른 사람에게 지배적이고 공격적인 방식으로 자신의 영향력을 발휘하면서 존재감을 확인하고 싶어 하는 것이지요. 4. 이 사람은 어떤 환경에서 성장했나? 통제는 학습된 행동의 결과일 수도 있습니다. 타인을 지배하고 싶은 욕구나 필요성을 느끼는 것과 무관하게 자신이 보고 듣고 경험한 대로 행동하는 것이지요. 어린 시절 부모님이 자녀를 엄격하게 관리하거나 과잉 보호하는 환경에서 성장했다면 타인의 행동을 제한하고 점검하는 것이 타인에게 관심을 주고 돌보는 것과 같은 행동이라고 인식할 수 있습니다. 너를 미워할 시간에 나를 사랑하기로 했다. 읽어드렸습니다. 지금부턴 제 얘기입니다. 우리나라는 전 세계적으로도 유별나게 집단주의적 문화가 강한 국가입니다. 개인과 집단 사이에서 권리와 의무가 균형을 이루어야 하는데 우리는 유별나게 개인보다 집단을 중요시합니다. 일본도 마찬가지여서 이 두 나라의 행복도는 거의 항상 전 세계 바닥을 기어다닙니다. 이러한 집단주의적 문화는 역사적으로 지리적으로 오랜 세월을 거쳐 형성된 것이기 때문에 쉽게 바뀌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현재 추세를 보면 개인주의 성향이 점점 더 강화되고 있습니다. 물론 집단주의 문화가 줄어들면서 그로 인한 아쉬운 면도 분명히 있겠지만 저는 그보다는 개인주의 문화가 늘어나며 국가 전체의 행복도가 올라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불행을 만들어내는 가장 큰 원인은 인간관계 스트레스이기 때문이고 집단주의적 문화에서 개인이 받는 인간관계 스트레스가 유달리 크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는 말 한마디 할 때도 식당에서 내가 먹고 싶은 음식을 시킬 때도 지하철에서 길거리에서도 남의 눈치를 너무 보는 문화를 갖고 있습니다. 타인의 시선을 너무 의식하다 보니 늘 불안과 스트레스 지수가 다른 나라보다 상대적으로 높을 수밖에 없죠. 가령 지금도 우리나라는 길거리를 걸어다니며 음식을 먹는 것을 천박하다고 바라보는 시선이 있습니다. 야외 벤치에 앉아서 먹는 것도 좋지 않은 시선으로 바라보는 사람들이 아직도 많습니다. 먹는 행위는 인간의 본능 중에서 가장 강한 것이고 가장 개성적인 행위인데도 우리는 아직도 서로 눈치를 봅니다. 우리나라를 떠나 해외 생활을 하는 분들이 한결같이 이야기하는 해외 생활의 장점 첫 번째는 자유로운 생활입니다. 법과 공공질서를 지키는 한도 내에서는 내가 무슨 일을 하든 남들이 날 신경 쓰지도 않고 나도 남의 눈치를 볼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저도 약간의 해외 생활을 해봤기 때문에 체감적으로 개인의 자유 정도를 외국에서 10이라고 하면 우리나라는 2나 3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최소한 서너 배 정도 외국 생활이 더 자유롭습니다. 개인주의가 훨씬 발달했기 때문이지요. 남의 눈치를 보지도 않고 참견하지도 않고 남의 간섭을 허용하지도 않습니다. 심지어 부모 자식 간에도 서로 존중하는 문화가 대단히 발달해 있지요. 그것에 비하면 우리나라는 나라 전체가 인절미 떡처럼 얽혀있는 듯한 느낌이 듭니다. 모두가 단단히 어깨동무를 하고 스크럼을 짠 채 그 안에서 움직이기 때문에 자유롭지가 않고 구속과 속박된 느낌이 많이 듭니다. 인간에게는 자유의지가 있습니다. 짜장면을 먹을지 짬뽕을 먹을지 짬짜면을 먹을지 아무것도 먹지 않을지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인간에게 자유의지가 없고 선택의 능력도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러한 주장은 우리가 본능적이고 직관적으로 알고 있는 인류의 모습과 판이하게 다릅니다. 누군가 범죄를 저지를 때 그는 그 범죄를 저지르지 않을 수도 있고 저지를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그에게 선택의 여지가 주어져 있기 때문에 전 세계 모든 국가에서는 범죄자들을 형사처벌합니다. 자유의지가 없고 선택의 능력이 없다면 처벌 자체가 부당한 불의가 됩니다. 그래서 선진국에서는 보통 정신질환으로 인해 사물을 분별할 능력이 없는 사람이 범죄를 저질러도 형사처벌을 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보호감호라고 해서 오랜 기간 정신병원에 수용하기는 하지만 그것은 또 다른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실질적인 수단일 뿐 유죄 판결은 아닙니다. 자유와 개성과 자유의지야말로 나의 정체성을 구성하는 핵심 요소입니다. 자유가 얼마나 제한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수많은 논의가 있었지만 저는 최소한의 제한이 최적의 제한이라고 믿습니다. 법적으로도 도덕적으로도 그렇습니다. 구속받거나 속박받는 삶은 자유로운 인간의 삶보다는 노예의 삶에 가깝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한 가지 제안을 하고 싶습니다. 바로 뻔뻔해지자는 것입니다. 물론 현실에는 이미 너무 뻔뻔해서 문제가 되는 사람들이 있긴 하지만 이 제안은 그런 사람들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너무 착하고 소심해서 자유롭게 개성을 발휘하며 살지 못하는 분들께만 해당하는 것입니다. 이런 분들이 인구의 70% 정도는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기 삶을 자기로서 떳떳하게 뻔뻔하게 살아가시면 좋겠습니다. 누가 뭐라고 하든 내가 법과 질서를 지키고 있다면 부끄러워하거나 위축되거나 움츠러들면 안 됩니다. 우리나라는 워낙 집단주의 문화가 강하기 때문에 여기저기서 큰 소리로 야단치고 시비를 거는 꼰대들이 많긴 하지만 기차는 온 동네 개들이 짖어도 태연하게 자기 갈 길을 갈 뿐입니다. 기왕에 살 바에는 KTX나 SRT가 되셔서 살아보시면 어떨까요? 많은 사람들이 죽기 직전에 자기 삶을 자기답게 살아보지 못한 것을 후회한다고 합니다. 남들 눈치를 보느라 정작 자기가 정말로 살아보고 싶었던 대로 살지 못했던 것을 안타까워하며 세상을 떠납니다. 기독교에서 말하는 천당과 지옥이 있든 없든, 불교에서 말하는 윤회와 극락과 지옥이 있든 없든, 내가 나라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삶은 이번 생 단 한 번뿐입니다. 눈치 보지 마시고 용감하고 씩씩하게, 담담하고 태연하게, 떳떳하고 뻔뻔하게 살아가시면 어떨까요? 시무룩하지도 않고 호들갑 떨지도 않은 채 담담한 마음과 태도로 자신의 삶을 읽어나가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산다고 해서 죽지 않습니다. 용기를 내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책 한민국의 하루치 생각이었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